구독,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지 않았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아, 복장이 이제 겨울 복장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아주 날씨가, 따뜻해 보이는데. 예, 이제 며칠 있으면 또 12월이죠. 예, 뭐 월동 준비. 월동 준비 미리. 복장에서 월동 준비 들어갑니다. 예. 월동 준비하는 우리 원영섭 변호사님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문제 내부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당무위에서 삿대질하고 고성을 하고 고성이 그냥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격하게 싸웠다. 뭐 다른 문제가 아니죠. 1인 1표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겠다는 그래서 1인 1표제 부여하는 당원 개정안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 지난번 당원 투표가 아니라 사실은 당원 여론조사였죠. 뭐 16.8% 투표했다는 실제로는 지지율이 전체 당원 중에 한 14%만 찬성하는 그런 격이 됐는데 이 당무위에서 어제 이 안을 당원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주 막 고성이 오갈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멱살도 잡는 지경까지 그 앞에 딱 가 있어요. 당무위원회는 근데 통과는 했어요. 이 개정안이 1인 1표제가. 그런데 중앙위원회를 원래 28일 뭐 내일 모레 글피네요. 28일 예정했는데 12월 5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당 내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내부 상황 지금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 내부적인 그런 그 정리 단계, 개파 정리 단계에 돌입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뭐 이재명과 정청래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은 수면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건 싸우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치를 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말로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로 싸우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모욕 주고 조롱하고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근데 정치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 저는 정치는 말보다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말보다 결정이고 말보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1인 1표제를 1인 1표제로 바꾼다는 게 이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진검승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많은 분들이 1인 1표제가 뭐지? 당연히 1인 1표제 아니야?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의 당헌 당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1인 1표제입니다. 모든 당원들이 1인 1표를 행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또 대의원이 있어요. 대의원이 있어서 그 대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이 추천해가지고 대의원이 되면 그분들이 이제 뭐 코엑스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서 박수는 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투표 가치는 1인 1표예요. 그러니까 대의원이나 당원이나 다 1인 1표라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돼 있냐? 민주당은 대의원이라는 그룹이 별도의 그 섹터를 형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 지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 가중치를 줬군요.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중치를 부여를 한 거를 감안을 하면 대의원의 한 표가 당원의 17.5표가 돼요. 뭐 물론 그거는 당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감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은 바뀌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의원이 17.5표가 되면 대의원 표에서 우선인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 가치가 동등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투표 가치를 왜 그러면 민주당은 동등하지 않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명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북이나 뭐 경남이나 이런 열세 지역에서는 결국 이제 뭐 당원들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그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어떤 밸런싱을 하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이고 그래서 대의원의 표가 이제
그 가치가 가중되도록 해놨는데 네. 지금 이 정청래는 그 대의원의 표를 우리 국민의힘처럼 1인 1표 가치로 환원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환원을 시키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번에 24년도 이제 공천을 하면서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일 때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원외위원장이든 현역 의원이든 이재명계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의원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정청래가 당대표 경선에 나와서도 대의원에서는 졌습니다. 대의원에서는 박찬대한테 졌기 때문에 대의원 표를 살려뒀다가는 자기가 그 지방선거에서 이런 어떤 지방의원이나 기초 광역 단체장과의 관련한 새싸움에서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인 1표로 전부 다 환원시키겠다.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만약에 1인 1표로 다 환원이 되면 문제는 위원장이나 의원들의 그런 힘이에요. 그게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건 결국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조직의 힘은 두 개예요. 하나는 인사권, 하나는 예산권. 근데 당협위원장이 자기가 공천을 경선을 붙였는데 그것을 당원이 대의원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가지고 내가 선정한 대의원이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어떤 뽑고 싶어하는 그런 후보를 못 뽑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썰물처럼 그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정청래라 대표되는 문재인, 김어준 요 세력으로 전부 다 썰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1인 2표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어떤 문제를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1인 1표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내분 사태가 발생하는 그 상황에는 권력 내부의 역학관계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저도 처음에 큰 충격에 빠졌던 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되자마자 한 전당대회에서 반 이재명계가 당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그러니까 저게 뭐지?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 이재명계가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당정대가 합심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선거가 있기 전에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5월 동주도 하는 건데 선거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잔정된 파일을 나눠 먹는 싸움이 되니까 바로 내전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내전에 돌입하는데 그 내전에 어떤 거는 내전에 시작은 서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쁜 놈이야, 너 구태야, 이런 거는 유치한 비판이고 유치한 싸움이고 룰 싸움. 요걸로 그냥 훅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하는 그런 권력 투쟁은 국민의힘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국민의힘 어떻게 권력 투쟁하냐. 언론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발언 나가가지고 넌 나쁜 놈이야라고 하는 그런 말싸움 권력 투쟁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정말 룰싸움 권력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예 제도 자체를 바꿔서 그냥 제도 자체를 싹 바꾸는 시스템 거죠. 바꾸면서 바꾼다. 예. 그런데 이게 차기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학관계의 변화 그런 상태의 내분이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 내부에 수습이 가능한 문제인지 한동안은 이재명과 김민석이 한 편을 묻고 여기다가 더 하면 이제 김병기까지 한 편을 묻고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이 또 한 편을 묻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살벌한 이제 파벌 싸움이 이 정치 이슈 정도로 가지고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서 완전히 내 권력 관계를 바꾼다? 이게 그럼 수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 가지고 그냥 예측한다고 재미있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음모를 염두에 두고. 예, 그게 염두에 두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어쨌든 민주당이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는 관중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가 어떻게 지지고 볶고 내부 싸우든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으로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왜 해요? 그렇냐? 예. 저는 이 결국에 이 마지막의 끝에서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민주당이 쪼개질 수 있다. 이재명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 왜 그렇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원래 민주당은 이합 집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당입니다. 보수당은 그런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당은 사실은 나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들어와야 돼요. 지난번에 바른자 붙였는데도 다 실패했죠. 그게도 다 실패했고 네. 원래 보수당은 분위기가 그래요. 보수당은 다양한 파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류 비주류만 있기 때문에 비주류 정치도 일종의 주류에 묻어가는 정치를 한 거라서 자기가 주류가 되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민주당 그게 아니에요. 다양한 파벌이 있어서 실제로 대통령이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 의원들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열린 우리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그 이합 집산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당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이 일극 체제를 완성시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거는 민주당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 중국은 뭐 그런 경향은 있는데 뭉치면 흩어질 때가 오고 흩어지면 다시 뭉칠 때가 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원심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원심력이 작동이 되는 것에 가장 그 핵심적인 징후가 정청래 당대표 선출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면 원래라고 하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 권한, 당협위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내 권한 그게 어떻게 보면 공천권인데 그 공천권 싹 날라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그 끝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신당밖에 답이 없어요. 예.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네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 기초의원은 기본적으로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2등도 당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여당으로서의 그런 프리미엄을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이재명 신당이 여당이 돼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좋은 거냐? 뭐가 나쁜 잠깐만요. 거냐? 그 전에 이제 튀기 전에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정치적인 지금 변동성이 몇 가지가 생겨야 될 텐데 지금 이번 1인 1표제와 같은 것으로 권력 내부의 역학관계를 상당히 변동시키면 이재명 세력이 정청래 그 세력 내부에서는 도저히 집권 여당으로서 자기 세력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종의 이재명을 계속 견제하면서 차기 권력을 준비하면서 내부 그런 분열이 쭉 자라면 결국은 길은 별도의 그러면 여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착목해서 찢어진다. 예. 그게 기본 방향입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를 예상을 잘 못하잖아요. 예. 우리 당에서는 너무 이례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의 시각으로 보면 약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만일 이게 결정적으로 내년 8월에 전당대회 때 김민석이 나오고 정청래가 나오고 정청래가 이기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네요. 지금은 지방선거잖아요. 예. 다음에 당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천 시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에도 또 져?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더 이상 이미 한번 이렇게 그 룰 싸움으로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거는 의원들의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의원들의 자기 그 휘하들의 문제고 다음은 그 다음에는 의원들의 내 문제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봉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이재명 신당의 출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부분은 대략 큰 흐름은 분기점은 이제 대략 알겠고 이제 유추 이게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러면 튑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예. 그냥 분열만 된다. 예. 여권이 분열이 된다. 이게 우리가 좋은 거여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음모론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예. 내가 이게 딱 맞다는 건 아니야. 이거 너무 예. 멀리 가는 계산인데 예. 그 우리가 뭐 재미로 보실 분도 보시면 되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했던 수많은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인사에 대한 원칙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신상필벌, 농공행상이 확실해요. 자기 것이는 챙긴다. 예. 그리고 자기 세력은.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념이란 게 없어요. 철학도 없어. 그건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 그냥 그때 유리하고 그때 필요하고 상황이면 옛날에 자기가 뭘 했던 버리고 새로운 걸 그냥 채택을 해버려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재명 신당이 가야 할 길이 어디겠느냐? 이재명 신당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는 이 당에서 왼쪽으로 튀느냐 오른쪽으로 튀느냐예요. 지금 민주당의 왼쪽에는 누가 있죠?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진보당 말고 새로 생긴 뭐 조국혁신당, 뭐 그 녹색당 이렇게 있죠. 예.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튀면 오른쪽에는 우리 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신당은 사실은 생리적으로 오른쪽으로 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쉐어를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당이잖아요. 저는 우리 당의 그동안에 어떤 그 배신의 전통에 따르면 네. 또 우리 당에서 누가 배신해가지고 이재명 당 가요. 지금 그걸 염두에 두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제대로 이 섭렵이 안 되면 우리 당을 넘어서서 더 오른쪽 갈 수 있어요. 이재명 신당이. 우리보다 더 보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지부지하게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어떻게 수를 놔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뭐 지도부에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그런 음모론은 아니고요. 분당설. 예. 그냥 분당 그냥 가능설. 뭐 이렇게 하나에.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저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어떤 수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안 보이네요. 충분히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거쳐가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가 어떤 것이라는지 정청래와 김민석이 당대표에서 실제 붙어서 정청래가 두 번의 걸 당대표를 하게 되면 이재명 권력과 어떻게 세력들이 쪼개지는지 뭐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심각한 아마 싸움이나 후유증이 있을 텐데 그 연동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냥 순탄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1인 1표제는 그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붕괴도 연관이 돼 있다. 이재명의 신당 창당설 새로운 또 제기를 해주셨네요.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주제를 완전히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들썩들썩 한다고 그러죠. 일본 열도가 환호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뒤에 이제 왜 그런지 지지율 문제는 좀 뒤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죠. 이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인상적인 몇 가지를 봤습니다. 뭐 아베 신조의 뒤를 잇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대만 유사시 대만의 군사적 위협을 중국에 가하면 우리의 위협이라고 보고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우리도 자유대회가 개입한다.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던지는 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지 알면서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던졌어요. 일본 내뿐만 아니라 자유진영 내에서도 이 대중논송과 유교 전략, 국가 정체성을 둘러싸고 다카이치 총리가 제대로 이제 다카이치다운 것을 본 모습을 보여주는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금 최근의 행보 어떤 차원에서 보시나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끼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그 동아시아의 어떤 전체 판을 바꾸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평화헌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헌법이란 게 뭐냐? 그 평화헌법 구조가 있는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그리고 뭐 외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런 교정권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이냐면 군대가 없는 나라, 전쟁하지 않는 나라를 천명을 한 거예요. 네. 그 2차 대전을 지면서.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사실은 그 점령군으로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그 어떤 해군력, 공군력의 상당 부분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미군은 우리나라에는 육군이 굉장히 광대하게 주둔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본에는 해군하고 공군 위주로 주둔을 하고 있어요. 해병대가 있고.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하고 미일 상위 방호 조약을 이렇게 내용은 비슷한데 성격은 완전 다른데 네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같은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 조약이 체결된 거고 그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은 패전한 국가의 점령국으로서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 나라는 군대가 없고 내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디펜스를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동맹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계승자예요. 아베 총리. 예. 근데 아베 총리는 이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핵심 장관이 이 다카이치 총리였어요. 아베노믹스 뭐 이런 것들 금융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안보 문제였고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되자마자 일성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핵 추진 잠수함 이꼴 보통 국가 평화헌법 폐기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그 첫 단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그러면 뭐 실수로 대만의 문제 개입하겠다고 했느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대만 문제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현상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보통 국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국가로 나가겠다는 건 다시 또 뭐냐? 국가가 가져야 할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설계 도면을 새로 짜겠다. 이거거든요. 국가로서 지금은 이제 국가로서 가져야 될 것들을 많이 제한을 당했는데 네. 그걸 국가로서 갖춰야 될 걸 다 갖추겠다. 예. 네. 그건 국가로서 가져야 될 걸 다 갖추겠다라고 했을 때, 자 중국이 반발을 해요. 즉 우리는 한한령이라고 했지만 일한령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그 외교관이 전랑 외교라고 하나요? 뭐 네. 목을 베겠다고 하고 뭐 경제적인 거 히토류니 뭐 이런 거 제재하려고 들 거예요. 자 그게 움츠리지 않는다고 일본이. 왜? 일본의 목적은 더 큰 데 있는 거예요.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보통 국가로 나가겠다라는 걸 이미 만천하에 선포를 한 거고 그걸 가기 위해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여기로 가요. 지금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패권 대결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원해요. 네. 예. 그런 지금 이 외교 안보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다카이치 총리의 문제를 왜 다루냐? 우리는 가끔 이승만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높은 뛰어난 지도자 이야기를 할 때 뭐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높은 지도자로서의 덕목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세계적 흐름을 알았다는 것이죠. 세계적 흐름을 알고 독립운동의 방략을 짰다는 것이죠. 이재명의 지금 정부가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관세에서부터 관세의 파장에 환율, 주식시장, 경제, 안보, 파급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국내 정치에 우물안 개구리에 빠지면 큰 흐름을 모릅니다. 국내의 작은 이슈, 좀 자극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있으면 큰 흐름을 모르면 그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본에 당하는 것처럼 또 최근에 국제 역학관계에서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놓치는 거죠. 아니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극적인 작은 이슈들에만 그냥 항상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바로 일본 총리가 대외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인도태평양 지역의 근본판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유사시 관련된 압축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중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중일 관계는 이제 좀 경색이 됐어요.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외교적 관계는 안 좋지만 오히려 국내의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 중국을 사실 맞서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런 정도 하겠다 했는데 국내 지지율의 어떤 지지율 높은 구조, 이 부분은 어떤 현상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하면 됩니까? 결국 이제 그 다카이치 총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저번 그 총선에서 그 자민당이 패전을 했어요. 네. 예, 총선에서 졌어요. 총선에서 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지금 자민당은 유신당이죠. 일본 유신당하고 연립해가지고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독자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총리 선정을 못하는 상황이 가버린 거예요. 졌죠. 근데 진 당에서 나온 총리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지금 72%나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국민들이 이 보통 국가로 가는 거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선거에서 진 정당의 당수이자 총리가 이 정부가 지지를 받는 핵심적인 그 상황이고, 저는 이것이 사실은 그 아베 총리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역대 이 총리들 중에 보통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총리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시도했던 사람이 아베예요. 네. 예,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아베노믹스하고 우리가 보통 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평화헌법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어요. 근데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어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암살당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암살당할 때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가게 되는 악셀레이터를 밟게 됐다라고 썼어요. 그날. 왜 그러냐? 아베 총리의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다가 암살을 당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언은 더 강화돼요. 그게 돌아간다고요. 그 아베의 꿈이 뭐였지? 그 정치인의 꿈이 뭐였지? 그 사람이 추구했던 이상이 뭐였지? 이게 너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잘 보세요. 좀 그런 그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주장하니까 72%로 치솟는다. 그런데 바로 직전에 총선에서 진 당이에요. 이 자민당이. 그런데도 이게 확 이 대전개가 아주 드라마틱한 전환이 지지율상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보통 국가로 가게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미국이 밀어주죠. 일본은 가겠다 그러죠. 그리고 중국이 엄청난 압박을 하잖아요. 그래도 국민이 단결돼 있어요. 네. 일본 국민이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해서 마음이 단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못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우리가 외교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네. 전형적인 우파 포퓰리즘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민당은 직전 총선에서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거는 국민의 단결된 마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야, 그렇군요. 자, 사진 한 점 보겠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의 한번 사진을 볼까요? 대만 총통. 예, 스시를 먹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올렸습니다. 한번 중국 시진핑, 중국 군부,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리는 자들 한번 봐라. 나 스시 먹고 있다. 중국이 너희들이 일본을 그렇게 때릴 때 우리는 스시를 먹겠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고
돼 있네요. 오늘 점심은 초밥과 된장국입니다. 자, 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카이 총리 이 문제를 여쭤보려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내부 역량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중국에 맞서는 내부 역량. 더 여기에다가 외부적 변수, 외부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동맹 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건 아베 전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원, 후원, 동맹관계 이런 거에 신뢰나 구축된 그 두터움 이것이 상당히 밑밭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의 신뢰관계가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참 이게 뭐 죽이 잘 맞다 그러나요?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베 총리의 암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애석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자민당이라고 하더라도 자민당의 예를 들어 뭐 세보수계, 자민당의 바른정당 약간 요쪽이었어 가지고 이런 그 결이 맞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래서 총리에서 교체가 되고 다카이치 총리가 되면서 결국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총리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이렇게 아베 총리의 그런 노선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중 패권 대결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눈치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스스로 강화해라. 실제로 일본은 강해요. 해군력이나 공군력, 뭐 해군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이즈모하고 카가 항공모함이 2대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F-35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 항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항모로 다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갖추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상에서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그 상황에 일본이 기회를 잡은 거고 그리고 우리도 뭐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는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에 넘어가면 YS 때부터 이게 논의되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좀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고 그 이외에도 우리의 수건 사업처럼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여기에서 이게 기회가 되는 거는 미중 패권 대결의 또 일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국익이 뭐냐라는 부분. 우리의 국익은 또 재처리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번에도 뭐 팩트 시트에 그거를 넣었긴 했는데 그것까지를 확보하는 국익 우선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제기돼서 다카이치 총리 이 대중전선의 중심 전선으로 지금 다시 이동을 했네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대의 전략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주제를 좀 국내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이 설치를 민주당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병기가 아예 내란 전담부 재판부는 당에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언제 저거 명령했는지 국민의 명령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 이건 아마 내부용인 것 같은데 이런 발언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일단 설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의도나 목적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까?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 내란죄가 유죄가 안 나올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감? 불안감. 예, 지금 여러 가지 흘러가는 걸 보면 지금 영장 기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에서 그 영장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 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법원이 거의 영장 자판기였습니다. 신청은 바로 나와요. 근데 지금 이 3대 특검은 훨씬 더 인력도 많고 기간도 길고 그렇게 메머드 특검 아주 최장기 특검인데 지금 한 3개 중에 하나만 되고 2개는 기각되고 있어요. 네. 그 인용률이 30%대 정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은 인용률이 30%대고 그리고 그 최상병 특검은 19개가 기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수사를 잘
못하고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뭐 맥락도 없는 걸 수사를 하는 것도 물론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엄격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저는 사실은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판결 보고 조금 이렇게 인상을 받은 게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 판결을 보는데 유죄는 유죄인데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500만 원 이하면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500만 원 이하로 받았어요. 그러네요. 예,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특수공무원 집행방해만 조금 크고 그거는 벌금으로 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데 벌금이요. 예. 그럼 피선거권 박탈이 안 돼요. 벌금으로는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500만 원 이하로 또 받았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됐어요. 예. 유죄는 유죄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떤 우리가 매번 중도 하는데 법원이 중도를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이 좀 마음속에는 있었는데 밖에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방송에서 처음 이야기하면 네네. 우리 이 내란과 관련한 재판이 어떻게 될까? 지금 제가 흘러가는 분위기로 이것도 좀 먼 미래니까 예측을 하자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법원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유죄는 유죄인데 내란죄를 무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적용해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예. 예를 들어 뭐 직권남용이다. 뭐 업무방해다. 뭐 공무집행방해다. 이런 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란죄만 무죄로 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어요. 계속 내란몰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란이 아니래.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요. 정당성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서도 현실적으로는 1심의 재판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고등에 하자 뭐 이렇게 지금 안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내란죄가 유죄 나올 것 같은데 왜 이 난리를 부립니까? 자기들은 내란죄 무죄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렇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혐의가 내란죄로 확정이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필요성을 본인들도 별로 느끼지 않겠죠? 예. 근데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이러는 건데.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거냐? 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명분은 살아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입증이 어렵고 공범의 고의도 입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업무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고의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요. 공범이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막 불기소 기소되고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란죄가 적용이 되면 무죄로 빠져나올 사람들이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내란죄 외의 그런 형벌 법조가 적용이 되면 고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분들이 공범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명분상 이겨도 국민의힘도 굉장히 실질적인 타격을 크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자꾸 저는 중도란 단어를 요즘 부정적이라 생각 잘 안 쓰는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정무적인 중도적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묘한 무승부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한 우려, 위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도 올라가고 국민의힘도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후의 성자는 사법부가 돼요.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인 것에 사실은 딱 뭔가 폭탄을 던지는 꼴이 됐네. 딱 폭탄을 던져버려가지고 결국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엄청난 내상을 입어버리고 사법부의 권위는 올라가죠. 이게 그냥 재판이라는 법리적인 걸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법조인이지만 그래도 정치 재판은 정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재판에서
지금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솔루션이 지금 이 내란죄, 무죄, 다른죄, 유죄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는데 좀 어쨌든 이것도 추측입니다. 예. 추정이고 미래에 대한 예. 상황에 대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나온 김에 지금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초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 나올 때 아니 지금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별도로 도입이 되면 재판 자체가 선고 자체가 너무 늦어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1심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죄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 불안감의 영향 때문인지 앞서 재판의 결과는 1심 결과는 빨리 나오게 하면서 만일 그런 사태에 대비한다고 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내란 재판 2심을 맡는 이 서울 고등법원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방법인지는 법률적으로는 좀 알지를 못해서 어떻게 보세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는 네. 어쨌든 뒤에 특별재판부가 붙잖아요. 네, 특별재판부는 다 위헌입니다. 위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모르겠는데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를 국회에서 개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예, 그거는 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옛날에 그 반민주 아니 그게 아니야 반민특위? 반민특위. 예, 반민특위는 그 당시 이제 그 우리가 초대 헌법에 다 있던 내용이라 헌법에 명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한 번도 특별재판부 진정한 의미의 특별재판부는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군사정권 하에서도 일어났던 법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법부가 받는다는 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무슨 법이 만들어지든 뭐 그러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늦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위헌법률 심판까지 가면 또 그 사법부 관할 문제 때문에 하는 거라서 아예 재판 또 개시도 못한 상태에서 늘어지게 돼요. 네. 저는 뭐 가지고 있는 솔루션 구호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작동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이걸 좀 드릴게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부나 이제 정권을 잡으면 물론 행정부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정부와 당이 당정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국정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주 저는 복합적 위기가 덮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우리들이 이제 다루고 있는 물가 문제든 환율 문제든 주식 문제든 뭐 그러니까 증시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외환 문제든 막 이 복합적 위기가 동시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요새는 매일 거의 화재 사건에 지금 뭐 오늘도 뭐 국정화재 원인이 뭐 작업자의 단순한 과실이었다 이런 발표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막 화재 사건도 굉장히 연거푸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복합적 위기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면 국정 운영의 하나의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나 차기 권력투쟁에만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도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건지 정권이나 여당의 경우가 국정의 이 복합적 위기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내란 전담 문제라든가 뭐 검사 뭐 문제 징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정권의 상심적인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도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거 돼야 될지 지금 집권 여당의 그런 어떤 상황 어떤 차원에서 총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네.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하고 보는 그 세계관이 달라요. 네.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에 올인한다라는 게 지방선거에서 이긴다. 아니 지방선거 이기는 건 이재명하고 같은 목적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네 사람이 많이 공천받아서 당선돼서 이겨야 된다.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 목적에 따른 상황에 맞는 게 다른 건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정청래는 문재인, 김어준과 같은 카테고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같은 정무적인 수를 공유하는 건데 이분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탄핵에 따라 가지고 적폐 수사하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에 승리한 거. 요 시퀀스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승리의 그런 로직을 뺏겼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승리한 적이 있는데 다른 그래도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소수서를 내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개든 아니면 정청래 개든 정청래 개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 같다. 예, 하여튼 정청래를 위시한 그 세력이든 이게 적폐청산의 분위기는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던 그런 적폐청산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그때 분위기처럼 불붙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구속기각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구속기각 나올 때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들 막 잡아들이고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그 문재인 때 적폐청산처럼 정무적인 효과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민주당을 사실상 도왔죠. 그래서 어디지? 싱가포르인가요? 네. 미국 정상회담. 베트남이요? 예, 다낭인가? 하노이. 예. 네. 그래 거기서 그 정상회담 하면서 완전히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그때의 그 지방선거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네.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보수당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트럼프가 과거에 문재인한테 했던 그런 행동을 이재명한테는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중국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더 발등에 불이 있고 그때보다 더 격화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 문제가 좀 이제 한번 해보자 였으면 이제는 중반 정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의 허리를 꺾어 놓겠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전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참전했다라는 거는 일본 지금 참전했죠. 그리고 사실 유럽이 참전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야 중국하고 놀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안 놀게라고 다 동의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트럼프는 후진을 못해요. 전진밖에 없어. 그 전진이 더 센 전진이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히토류 제재하려고 했다가 지금 중국이 히토류 제재 풀어버렸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과거에 트럼프가 문재인을 도와줬던 것처럼 도와주느냐 안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이재명도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도 지금 자기가 벌써 관세 협상으로 몇 통수가 아니지. 이거는 몇 대를 맞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한테 어떻게든 지금의 이 팩트 시트 합의도 굉장히 좀 어려운 합의를 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불가능한 저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실행하지 못했을 때 너 왜 실행하지 못하라고 하는 그 다음 타가 들어온다고 미국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를 내란이라는 어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을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실 이 방법 말고 뭐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지금 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부동산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치솟고 있어요. 지금은 전세 가격까지 치솟고 있고요. 월세도 치솟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1차 갱신이 가능하잖아요.
2년인데 갱신권이 있어서 더 2년을 할 수 있는데 전세가 치솟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전세 갱신권을 거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전세 매물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또 치솟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치솟다 보면 언제 그게 터지냐면 아직 부동산 문제가 안 터졌어요. 아, 지금 정도는 터진 게 아니에요? 지금 정도 터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터지느냐? 네. 2월에 터져요. 아, 이사철이니까. 아, 그러네요. 예, 네. 모든 그 부동산 주택 계약은 2월 말로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 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한 1월부터 집 구하러 다니다 보면 그때 헉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안 터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체감 정도가 덜하지만 그때 실제로 체감하는 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체감을 아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남극에 수영하고 있으면 물이 차갑다는 건 아는데 남극에 수영하는 사람이 지금 10명 중에 1명, 2명이에요. 근데 1월에는 남극에 수영을 10명이 다 해야 돼. 그러면 물이 차갑구나. 남극의 바닷물이 이렇게 차갑구나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 고비가 있고 그거는 다시 또 우리가 정무적으로 이거를 공세를 취할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또 단순히 그 민주당이 우리 공격하니까 이 무도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뭘로 이걸 반격하느냐라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유비무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내년 2월에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짚어주셨네요. 그에 맞춰서 또 싸울 전략, 그 상황에서 발생할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원영석 변호사님 2부에 모시고 1인 1표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분부터 시작해서 다카이치 총리에 관련된 최근의 대응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속보로 떴던 거 한번 좀 먼저 여쭤보죠. 폴란드 8조 원대 규모의 잠수함 사업. 한국이 탈락했네요. 탈락은 할 수 있어요. 예. 6개 나라가 치열하게 경합을 했고, 예. 유럽의 이 방산 강국들, 특히 독일, 스웨덴 등이 붙었기 때문에 경쟁에서 탈락할 수는 있는데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내용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네. 당연히 지금 총 규모가 이제 단기적으로 3조 8천억, 중기적으로 20조. 나중에 30년까지 운용 유지비까지 감안하면은 훨씬 더 80조에 이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또 지금 진행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오늘 아침 모 조간신문, 중앙일보입니다. 독일만 잡으면 된다. 그냥 미리 김칫국을 한 사발을 마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탈락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어쨌든 떨어졌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작전 면에서도 정보 면에서도 거의 완패에 가깝게 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내용이 왜 안 좋냐? 우리가 이제 국산 1호 장보고함을 공짜로 주겠다. 예, 무상 양도하겠다, 그랬죠. 공짜로 준다는 소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너스를 하나 주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속도전 아니에요. 1년에 한 척씩. 폴란드가 3척을 발주할 그런 계획인데 1년에 한 척씩 해서 3년 안에다 납품하겠다. 이렇게 아마 이제 설득을 하고 제시를 했나 봐요. 그런데 스웨덴은 훨씬 더 정교하게 나왔습니다. 이 사브라고요. 네. SAAB로 표기되는,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였는데 네네. 이 유럽의 강국입니다. 이 방산 강국인데 그리펜이라는 전투기도 만들고 각종 무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여기서는 이 폴란드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폴란드도 방산을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만들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구조함도 사주마.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는 관점에서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사실은 장보고함은 퇴역 잠수함이에요. 조그만 해가지고 연습용으로는 이제 쓸 수 있어도 지금 발트해에서 당장
이 실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 폴란드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속도전. 이게 속도전이 말은 좋은데 잠수함이 무슨 그 간단한 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빨리 준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는 독일을 오히려 잔뜩 그 이재명 정권이나 한화오션은 독일을 노려봤던 모양이에요. 독일만 제치면 된다. 근데 독일도 스웨덴한테 졌어요. 예. 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폴란드의 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그 K9 자주포. 예. 뭐 우리나라 국산 장갑차 사갈 때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그 무기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와서 무기를 영접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무기를 영접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직접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뭐 가서 자주포 시연회도 보고 탱크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가 안 바뀌었다면 뭐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결말이 났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 나름으로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마스가를 한다고 지금 미국 핵잠수함을 지금 만드는 문제로 한화오션이 골치가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잠수함 세 척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미국 조선소에서 만드니 한국 조선소에서 만드니 뭐 이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핵잠 리스크가 이재명 정권이나 지금 한화오션이나 다 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깨림칙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네. 노조 문제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보세요. 야, 결정적이네요. 조선업에 뭐 이런 얘기는 보도가 한 줄도 안 나왔으니까. 한 줄도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에서 분석을 해보면 아니 3, 4천 개 하청업체하고 다 하청 교섭을 그 원청이 해야 된다는데 아니 잠수함 발주해놓고 잠수함을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아무 하자 없이. 근데 걸핏하면 서고 사보타지 파업하는 이런 나라에 뭐 주고 싶겠느냐. 그러니까 예견된 탈락, 예견된 패배였다.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큰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건 12척이에요. 예. 폴란드는 3척인데 여기까지 내다본다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이 4개국 순방을 나토로 가서 했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폴란드를 가든지 해서 아니 이거 방산 위에서 수주전에 뛰었어야죠. 튀르키예 가고 남아공 가고 물론 뭐 모든 그 순방 외교에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헛다리를 짚은 측면도 있고 노조 리스크, 원잠 리스크가 겹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씁쓸해한 또 뒷맛도 개운치 않고 앞으로의 이 수주 전망도 밝지 않은 그런 실패였다. 그런데 KBS, MBC 모든 방송 뭐 신문에도 조금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건 하나도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핵심적인 문제는 진단이 안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한국의 지금 언론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네요. 이제 아까 작전 차원에서 보면 방산무기 전략이 우리가 아주 치명적으로 이 스웨덴 같은 데보다 약했다는 측면도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고 네. 정보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 이제 이 장보고함 얘기를 했는데 어제 사실은 장보고함 무상양도하는 공짜로 주겠다는 게 어제 사실은 언론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훈련용이고요. 예. 그 조도 옛날에 스웨덴 말묘에서 우리가 이 조선장비 얼마에 갖고 왔습니까? 1원에 갖고 왔어요. 1원. 한국 돈 1원에. 말묘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보고함은 우리가 사실은 주는데 받는 쪽에서도 그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 그런 배는 아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교육용으로 전시할 배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자기 대공미사일 시스템, 지대공미사일 시스템도 사준다 하지. 자기네가 만든 구조함도 사준다 하지. 이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예.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발트해는요. 바다가 달라요. 염도가 낮고 수심이 얕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잠수함이 필요한 거예요. 폴란드는.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스웨덴이 제일 잘 알아요. 네. 발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된 잠수함을 개발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느냐. 고스트.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고스트가 뭐예요? 유령 아니에요. 네. 잠수함은 뭐가 가장 생명입니까? 피탐지율이 낮아야 돼요. 적에게 들키면 기뢰 맞아가지고 다
뭐 배도 잠수함도 박살나고 승조원도 다 죽잖아요. 네. 뭐 잠수함 영화 보시면 뭐 유보트다 뭐다 많이 보시면 전부 그거잖아요. 소리 막 조심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잠수함 모델을 이 사브 스웨덴사가 제시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면에서 완패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 노조적으로 모든 품목에서 거의 스웨덴에게 다 밀렸다. 이렇게 보고 캐나다는요 마크 칸이라는 총리가 어마어마하게 깐깐한 세계적 글로벌 금융 전문가입니다. 예. 훨씬 더 예리한 눈으로 볼 거예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물이 건너가 있다. 그러니까 핵잠 리스크, 노란봉투법 리스크가 말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예. 결정적으로 오늘 이 잠수함 수주의 실패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뼈 아프네요. 노조 문제는 사실은 이제 노조의 이 원청 하청 교섭 문제, 분리 교섭 문제에다가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건조가 늦어질 가능성, 이건 이재명 정권이 지금 더 그걸 확장하고 있으니까 아주 뼈가 아프네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처음에 이 기사를 봤을 때 스웨덴이 아니고 스페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스페인이나 스웨덴이나 뭐. 근데 이제 나라 위치가 스페인은 과거에 어떤 제국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바다 제국을 다스렸다는 나라에서 스페인은 뭐 한 16세기, 17세기의 세계 제패의 국가였으니까 이해하는데 스웨덴이 이런 정도의 그 조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였던가 놀라웠어요. 사브 자동차가 옛날에 싸구려 외제 자동차의 대명사였는데 사브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그리펜 전투기라고 유럽에서 아주 뭐 유명한 그 라팔, 프랑스의 라팔과 함께 사브가 유명한 방산 회사예요. 1937년에 세워져 가지고 역사가 무려 지금 88년 됐네요. 전통과 노하우를 겸비한, 그러니까 한화오션은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째 조선업체 아닙니까? 노하우도 딸리고요. 지금 이거 무슨 한국조선소에서 만드냐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만드냐 이것도 결정이 안 났고 그럼 만들 능력은 있고 뭐 도크는 있고 뭐 등등 지금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스웨덴은 노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네. 깔끔하게 배를 해주고 더 이렇게 자기네 물건도 사주고, 아니 나라 대 나라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봐도 스웨덴 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애국자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전반적 불신도 한 몫을 하지 않았겠는가. 또 이거 보고 뭐 또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분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스웨덴이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대로 복지국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몰락한 그런 사회주의적 모델로 치명받았습니다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엄청난 재정을 막 사용하는 복지 모델을 상당 부분 사실은 폐기를 했죠. 그래서 스웨덴, 특히 이제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다가 엄청난 개혁 작업, 구조 개혁을 해서 옛날의 스웨덴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스웨덴 유명한 나라죠. 예. 복지국가의 모델이고요. 예. 아까 스페인 말씀하셨는데 정열의 나라 스페인은 사실은 플라멩고도 유명하고 축구도 잘하는데 사실 국력은 좀 후달리는 나라입니다. 네. 예, 먼저 폴란드 8조 원 잠수함 이 사업 항구이 탈락했다. 스웨덴의 업체가 선정됐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함의를 조목조목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주요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 측이 요청한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이거 더 이상 그런 재판은 못하겠다.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검찰이 내고 집단 퇴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해라. 재판 저거 감찰해라. 검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검사들에서. 이 상황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요. 저는 드라이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한 전례는 없다. 그리고 검사고 변호사고 피의자까지도 퇴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재판부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한다고 하면 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검사들이 나간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뭐 그것의 잘잘못 시시비비를 떠나서 검사들은 퇴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청법 그 어디에도 퇴정한 검사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거나 감찰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럼 무슨 법 규정으로 감찰을 하고 징계를 한단 말인가. 이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네. 과거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퇴정, 재판부가 불공평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퇴정한 예가 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그리고 변호사도 퇴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 퇴정이 판사가 무슨 황제입니까? 판사도 인간이고 판사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게 불공정하다. 현저히 그렇게 느끼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그것도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퇴정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를 콕 집어서 이 검사들을 감찰해라. 징계를 해라. 감찰의 끝은 뭐예요? 징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에도 없는 이런 것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이 지적이 마땅히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 이 사건이 이화영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화영의 연어 생선회 술파티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지금 뭐 공동 여러 가지 모의 혐의 등으로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이재명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자기가 연루된 재판에 검사들의 퇴정 명령을 징계 감찰해라?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법무장관도 검사들에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법조항을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말씀드린다면 검찰총장은 오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총괄적인 재판의 어떤 사건 수사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다. 그것도 서면으로. 그래서 논란이 된 게 지금 항소 포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법무장관 정성호가 했어도 이게 논란이 지금 될 수 있는 것을 아니 대통령이 이재명이 이거 미국 그 4개국 순방에서 오자마자 1호 명령으로 한 게 이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이게 1호 명령이라고 1호 명령. 그러니까 이거 마음속에 잔뜩 생각하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별렀다고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이를 어떻게 지시할까 이런 거. 내가 그 마음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밖으로 나온 게 이거잖아요. 네. 물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사들이 한 법정 모독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했어요. 엮었죠. 예, 네. 뭐 엮었다고까지는 안 해도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살짝 뒤에 가려진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김용현 변호인들이 그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욕하고 한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발언에 신중을 했었고 좀 절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럼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가. 이 개별 사건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슨 부처의 실국장급들이 해야 될 얘기를 너무 국무회의니 1호 명령이니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하면 뭐 좋게 말해서는 만기칠남인데 근데 그게 국민 전반의 생활과 국익과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자기가 피의자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퇴정한 거를 가지고 징계하라, 감찰하라, 수사하라.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요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매우 클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퇴정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도 특별하게 징계나 감찰을 받을 사유가 아니다. 뭐 검찰청법이나 어떤 법에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고 그 자체로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검찰이 왜 재판부 기피 신청할까에 관한 그 정당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 사안 아닙니까? 왜 그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되는지. 자,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예. 이 교도관들이 전부 증인으로 필요하다. 거짓말 논란을 밝히자니까. 예. 그래서 신청한 게 64명이잖아요. 네. 좀 많긴 합니다. 그러나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판사가 재판부가 6명만 채택을 했어요. 그것도 검찰 측 6명은 아니고 총합해서 6명이라고 그러니까요. 들었고요. 그러니까 무려 58명을 전부 기각을 하니까 예. 아니 진상규명 지금 핵심적인 게 이화영이 말을 바꾼 연어 소주 술 파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을 바꾼 거잖아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런 파티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에 근무자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따져보자. 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또 재판 형식이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일반 방청석에서 이걸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영미식 제도 아닙니까? 일반인들 중에 선발된 그 분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치열하게 다투기 위해서는 공판 중심주의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하나 따지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신 아무개 교도관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동선 하나하나 따지고 얼마나 이거 흥미롭겠습니까? 흥미를 떠나서 진실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를 몇 명을 잘라냈습니까? 58명을 자르고 6명만 채택했다? 그 6명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나 여권에서는 그러면 기피 신청만 하고 기피 신청은 옛날에 이재명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퇴정을 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퇴정까지 해서 니네가 그렇게 보이콧을 해? 이런 괘씸한 뭐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거 뒤끝이 너무 장렬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무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곧 연말 연시인데 인사에 불이익 주지 않겠어요? 감찰하라고 했고 심지어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진실규명이 먼저인가 퇴정한 괘씸죄로 이 검사들을 그리고 퇴정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례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도 검사도 피의자까지도 퇴정할 수 있다. 이 권리다 권리.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걸 가지고 이걸 콕 집어서 이 사람들은 징계하고 수사해라. 이치가 전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자 그렇게 7박 8일에 뭐 해외 순방 겸 해서 G20 회의를 갔다 오면서 그렇게 고심을 해서 첫 번째 명령으로 이것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검찰들을 감찰을 하라고 해서 얻는 이재명의 효과 본인이 얻는 효과는 뭐길래 그렇게 1호 사실상 1호 명령을 내립니까? 한마디로 겁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네. 내 인사권과 징계권 수사권을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 그럼 나머지 이 사건이 뭐 끝날 것도 아니고 예.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은 또 열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사들이 또 바뀔 거잖아요. 예. 바뀐 검사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겁니다. 퇴정, 재판부 기피 뭐 신청 하기만 해봐라. 네. 아주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그야말로 뭐 인사상 불이익 나가서 지금 뭐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내용이 뭐예요? 옷 벗고 변호사 개혁, 변호사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밥그릇을 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검사도 인간입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고 승진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인지상정인 것이고 또 뭐 결기 있게 그만둔다고 하면 나가서 변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변호사도 뭐 지금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3년에서 5년 가장 따끈따끈할 때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밥그릇을 뭐 좀 속된 말로 쪽박을 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1호 명령으로 했다? 거기가 그런 명령이 주는 효과. 뭐 흔히 말로 그런 거 하잖아요. 일본 말을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만 히야시를 매긴다. 히야시를. 그러니까 완전히 얼려버리는 거죠. 예. 서늘하죠 지금.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이 사건을 상당히 무력화할 준비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화영은 이미 연어 술 파티를 통해서 회유 협박을 받았다. 그래서 이 대북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소 자체가 취소돼야 된다. 뭐 이런 공소 취하까지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 이제 재판부가 상당히 협조하는 양식인 것 같습니다. 검찰 측이 64명을 채택했는데 6명을 받아들였는데 6명이 검찰 측이 요청한 것은 2명이고 사실상 2명만 받아들였고 이화영 측이 요청하고 재판부가 선정한 사람 4명입니다. 그래서 종합 6명입니다. 재판부가 총 증인으로 6명 채택한. 그러니까 검찰 측의 증인들 다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 재판부가 왜 이럴까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이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바로 스스로 탄핵 사유를 쌓아가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장면 그 소식 한번 좀 전해드렸고요. 자, 장동혁 대표의 공세, 정청래의 또 뭐 방어 여러 가지 장면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장동 공세의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와 우선 조국의 그 공개 토론이 지금 예정돼 있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한 공개 토론이 예정돼 있고 정책내에 대해 향해서 참여해라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재차 지금 장동혁 대표가 또 요청을 했어요. 어제도 정책내 대표 참여하세요. 토론에 나와서 함께 토론합시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의 국정조사가 있는데 이거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에서만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해라. 민주당이 요구한 사안이니까 국정조사까지도 좀 낮췄지만 수용하겠다. 지금 상황이 조금 대장동 국면이 여러 가지로 엮어서 다른 국면으로 좀 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봐야죠. 예.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국민 여론도 대단히 지금 여권에 불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에서라도 이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계속 불을 지금 지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하자고 해봐야 강도 높게 뭐 의석이 엇비슷하거나 그래야 이게 특위가 구성이 되는 거니까 all or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면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 추미애 법사위에서라도 하자.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제 조건은 있죠.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아직도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보고 야, 법사위 간사 나경원 의원 임명을 해주라. 그거 하나와 두 번째, 지금 의석대로만 하면은 현저히 지금 국민의힘이 이 말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법사위가 아니라 국조 특위의 성격을 띠는 그런 법사위로 우리가 제안을 한 만큼 발언권을 좀 늘려달라. 그건 뭐 당연한 요구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라도 어쨌든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지금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와 조국의 이 토론은 사실은 이걸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만의 토론을 과연 기존의 방송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끝끝내 이 민주당에서 참여하지 않고 특히 그 정청래가 여기에 합류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이는데 여론전을 통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거의 뭐 중계해 주겠나요? 지상파도 그렇고 뭐 뉴스 전문 채널도 그렇고 거의 보도 안 할 것 같아요. 종편들도 뭐 이거 장동혁 대 조국의 그 토론회를 생중계해 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볼 때 뭐 유튜브 채널을 할 거예요. 그러나 현저히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강도가 좀 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는 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성사를 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테이블 도마 위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정청래가 있어야 방송이라든가 국민적인 그 관심사의 영역에 갖다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전략적 생각도 지금 저는 방송 출신으로서 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끌어들이려는데 정청래로서는 이거 가봐야 믿져야 본전도 아니고 가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대장동 이슈와 항소 포기가 거의 잘 민주당 입장에서는 잦아들었다고 보는데 수면으로 쑥 내려놨다고 보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뭔만으로 이것을 어떤 걸로 공략할 수 있느냐. 국민 여론전이에요. 여론이 뭐 우리 페렌마이크를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시정에서 각종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아니 왜 대장동 항소포기 대장동 일당이 7,400억이 넘는 돈을 꿀꺽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성남시장만 민사소송한다 그러지 아무 언론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이게 될 말이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힘을 얻어야 정청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와 조국의 장면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조국이 조국혁신당 대표가 됐다는 걸 인사한다. 그래서 인사차, 취임 인사차죠. 정청래를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두 사람의 좀 신경전 그리고 뼈 있는 말이 좀 오고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가 자세히 됐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정청래는 조국혁신당의 그간의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였죠. 지난 총선에서 따로도 똑같이 뭐 이런 걸 소환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 후보를 낼 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차피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뼈 있는 이야기를 정청래는 했고 조국은 교섭단체 완화 문제를 꺼내면서 민주당이 왜 약속 안 지키느냐 뭐 이런 점을 사실은 서로 아픈 구석을 좀 때렸습니다. 어제 조국과 이 정청래의 일종의 좀 뼈 있는 말 신경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뭐 원중유골 정도가 아니라 예.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가지고 예. 나는 저런 그 상견례는 처음 봐요. 그래요? 거의 그 말로 서로 뺨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만나면 우당이라는데 가볍게 신용이로라도 두 손 얼싸 안고 뭐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 뭐 웃는 장면이라도 어제 저 정청래가 이재명 그 귀국할 때 공항에 나가서 찍힌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판대소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저쪽에서 뭐 김민석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엄청나게 웃고 김병기가 뭐 이재명하고 악수하는데 옆에서 정청래가 저렇게도 웃는 얼굴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 근데 어제 정청래 표정을 보세요. 시쳇말로 못 씹은 표정으로 뭐 그렇게 그냥 떨떠름해요. 그리고 각자 할 말들을 해요. 눈동자를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조국은 앞을 보고 정청래도 카메라를 보고 자기 할 말들만 읽고 앉았어요. 그랬어요? 따로 또 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따로 국밥이라고 있죠. 예. 국밥하고 전라도 출신이라 그런지 저는 국밥은 국에다 밥을 말아 먹어야지 맛있는 건데 제가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맛본 음식이 따로 국밥이에요. 그 보니까 이게 무슨 국밥이야? 국하고 밥을 따로 줘요. 말아 먹고 싶으면 말아 먹고 따로 먹고 싶으면 따로 먹어라가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이에요 어제. 그렇죠. 따로 또 가치가 무슨 말이에요? 따로면 따로고 가치면 가치인 것이지. 한마디로 조국 혁신당 지방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호남에 무슨 후보를 내서 민주당 당선자를 위협하겠다는 얘기나 하질 않나. 뭐 12명으로 교섭단체 낮춰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서로 지금 자기 할 말들만 하고 자기 요구만 하는데 전혀 겉돌아요. 물과 기름도 저럴 수는 없다. 저 뒤에다가 저 백드롭이라 그러잖아요. 저게 뭡니까? 경제도 민주당, 안보도 민주당. 조국당은 취급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요, 만약에 그 조국을 조금이라도 좀 예우할 양이면 저기다가 뭐 좀 다른 백드롭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고
무슨 꽃다발도 좀 주고받고 아니 아주 의례적인 환영의 모습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저걸 나중에 돌려보니까 밈이나 짤로 돌려보니까 그 옛날에 뭐 구봉서 씨하고 배삼룡 씨가 따로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 대사만 외던 그런 고전 코미디가 생각납니다. 재밌는 장면을 소환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건 그 소위 이른바 우당의 대표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아니에요. 가시도친 그 옛날에 그 눈송이로 이렇게 서로 동네끼리 싸움하는데 눈송이 안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던지죠. 예, 그 예. 눈송이인 줄 알고 맞으면 박이 터집니다. 예. 그런 놀이 해보셨어요? 어릴 때 해봤죠. 예, 그러니까. 불화살도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저런 거라고요 지금. 눈송이인 줄 알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맞았는데 돌이야. 맞으면 이맛박 깨집니다. 저런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른바 치열한 그 물밑 기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서로 할 말만 했고 아무 합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도 저 자리를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에이 장동혁하고 만나가지고 대장동 문제나 실컷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모르겠어요. 만약 장동혁 대 조국이 이 상태로 그냥 장동혁 대표와 조국이 만약에 토론회를 하면 조국이 상당히 대장동 문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나를 좀 세우지 않겠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청래가 안 나오든 말든 그건 정청래 자유인데 첫 번째 국민들이 정청래를 그 대장동 이슈의 그 테이블로 그 토론회로 끌어내도록 좀 압박을 여론전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 조국의 심사는 단단히 저 만남을 계기로 틀어졌을 것이라는 것. 더 두 가지를 틀어졌다. 예, 지적합니다. 예. 오늘 재밌는 용어들 많이 나왔네요. 따로국밥도 나오고 눈덩이 속에 돌도 나오고 사실은 욕설만 오가지 않았지 상당히 격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심정에서는 서로 욕을 하는 그런 장면까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우당이 아니었나 보죠. 우당을 표방한 서로 이익당이었으니까 그런 관계였나 보죠.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